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하반기 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좋은 성적, 그다음에 좀 아쉬운 성적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축하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번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방학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방학의 중요성,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제 방송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여름방학 때 특집으로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2018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금방 3월이 되거든요. 그럼 3월 달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겨울방학 특집 직무 스피치라고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의 직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자소서를 쓸 때는 어떻게,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그런 직무 강의를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저랑 같이 직무 공부를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관련된 문의, 저번 주랑 저저번 주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의 양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합격 소식을 알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PT 면접에 관련된 부분과 상당히 많이 기출되는 어떤 빈출 문제에 관련된 니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깨닫고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저도 공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대표적으로 오버액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오버액션을 많이 해요. 특히 어디에 있어서? 자소서와 면접, 그중에서 특히나 자소서에 있어서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적어내야 될 것 같고 정말 소위 얘기해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이론적 배경을 굉장히 많이 알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입이잖아요. 그렇죠? 신입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뽑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질, 역량을 보고 뽑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직무와 기업 분석에 있어서 소화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분별한 정보를 많이 막 모아야 되고 내가 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도할 때 있어서 작년 2017년도에도 그랬지만 이 정도 수준만 알면 직무 분석도 그렇고 기업 분석도 그렇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선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강의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보를 접할 때 저 선생님이 얘기한 저 정도의 수준으로 나도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돼요. 직무 분석 어렵지 않고요. 깊지 않습니다. 제발 오버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 성공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신입이기 때문이죠. 많이 하는 것, 실제로 잘하는 것은 경력이고요. 여러분들이 신입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하나의 정보라도 내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타겟팅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2018년을 맞이해서 좀 신선하게 여러분들의 직무 분석을 도와드리는 신선한 직무 분석 스토리라고 했고요. 제가 타이틀은 이제 직무 타파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직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처링으로 잡코리아와 있다라고 해서 실제 제가 여러분들을 컨설팅하고 강의할 때 활용하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뭐 기업 분석이다, 직무 분석이다라고 해서 어디선가 자료를 사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면 좋겠죠. 심리적인 안정감도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내가 무료로 아니면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키워드를 뽑아내서 나의 자소서에, 나의 면접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잡코리아와 있다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직무 분석 이야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직무죠. 인사직무와 총무직무에 관련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해요. 직무 분석.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무 분석에 있어서 기본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역량은 무엇인가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한국 앤드레스 하우저의 HR 제너럴리스트 윤혜준 과장님이고요. 이분의 직급은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시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을 좀 볼게요. 일단 앤드레스 하우저라고 하는 회사,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약 6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약 13,000명의 전체 글로벌 임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제약, 식음료 수처리 등 다양한 프로세스 산업, B2B 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의 연매출은 한 630억 정도가 되고요. 한국 쪽에서. 그다음에 근무 인원은 한 104명 정도 되는 인력들을 관리하는 인사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인사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출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항공권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물품을 구비한다, 근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업무 시작으로 조식을 제공한다, 동호회를 활성화한다, 복리후생 범위 확대.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총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신입사원 교육, 직급, 직무별 교육 등을 담당한다. 총무와 교육의 역할을 다 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대기업이지 않은 이상 웬만한 기업에서는요,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인사의 역할도 하지만 이런 총무의 역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의 역할까지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매출이 600억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인사 담당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핵심 인재 관리 혹은 시장 상황에 발맞춰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는 업무, 그렇죠?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일의 데드라인을 일, 주, 월별로 정리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인사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체계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습관,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인사팀은 정말 일이 많고요. 지금이 가장 바쁜 성수기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해요. 경영계획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소위 얘기해서 고용보험 납부까지 굉장히 바쁜 성수기고요. 최고 성수기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일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멀티태스킹 말씀하셨네요. 또 데드라인에 맞춰 일의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뭐 어려웠던 일이라든지 가장 성취 있던 경험이 뭐냐라고 했을 땐 이거에 포커싱을 맞추라고요. 예,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맞게 일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어필하라는 거죠. 자, 그 외에는 유동적인 편입니다. 신입사원들의 오리엔테이션 교육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연말 HR 비즈니스 보고서를 역시 스위스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월 엔드 미팅에 외부 교육 업체와 미팅도 했고요. 중간 사원들과 면담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좋은 점을 물어봤어요. 인사팀 근무하면서 그럼 뭐가 좋았어요? 하는 일이 직원들과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뿌듯하다. 경영 지원 업무라 하면요. 잠깐 좀 거시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직접적인 어떤 생산성과는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직접적인 생산성을 발휘하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사 업무, 특히 경영 지원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람 느끼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할 때, 편할 때 이런 때 난 뿌듯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영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이잖아요. 스텝이고, 그죠? 백으로 받쳐주는 거니까 이러한 업무에 있는 경험들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또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빠서 못 먹는 아침을 회사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된다. 동기부여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칭찬, 격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시스템을 설립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고민하는 거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더 편리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점, 제가 이거 한번 좀 뽑아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뿌듯하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 그다음에 말 한마디가 나한테 큰 힘이 된다.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인사 업무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소서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라고 하는 거죠. 힘든 점은 무엇이냐?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사람을 다루는 인사는 아무리 완벽한 평가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흔히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인사팀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원자들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윤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충분히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 딱 만들어놨다고 이게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끊임없이 개선해서 최적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 소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 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총무, 조직문화, 교육, 채용의 역할을 한다. 하루 일과는 어땠냐? 멀티태스킹. 무엇이 중요하다? 데드라인을 지켜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무슨 미팅을 했다라고 했고 교육을 했다라고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즐겨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아야 되겠죠. 자, 하루 일과 여기에서 교육한다 그랬고 미팅한다 그랬고 면담한다 그랬죠. 사람들과 많이 만난다. 자, 좋은 점은 무엇이냐? 도움을 줘서 뿌듯하다.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데 있어 뿌듯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굉장히 좋죠.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설립해 나아간다. 그래서 창의성 있는 어떤 경험을 만들려고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힘든 점은 무엇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관적인 나의 어떤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어디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자, HR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문화를 조성하는 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이거 키워드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문화를 조성하는 업무. 이걸 내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무슨 공모전 활동 나갔을 때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의 발전과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리죠. 멀티태스킹 잘해야 됩니다. 데드라인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인사팀에 있어서의. 그다음에 좋은 점은 역시 뿌듯하다. 무엇인가 설립해 나간다라고 하는 네 번째 키워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힘든 점은 그렇죠. 항상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객관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분으로 갈게요. 한국 지멘스 인사관리본부 구자중 과장님의 역시 인터뷰입니다. 자, 지멘스 인사부 체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뭐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각 사업부의 인사 전반을 담당하는 파트너를 사업부별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부별로 인사 담당자가 한 명씩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펑션이죠. 이 펑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팀의 역할입니다. 상세 분야 중에 한 분야에 소속되어 심도 있는 업무, 채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노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즉 여러분들이 인사팀에 들어가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멘스 인사팀에서는 각각의 담당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네요. 자, 지멘스 인사부 체계는 만약 빌딩 자동화 사업부에서 채용 요청이 들어온다면 HR 담당자인 이분한테 연락이 와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채용팀과 공유하고 필요 절차를 진행해서 후보자를 찾아서 채용을 진행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루 일과가 중요하겠죠. 자, 이분은 인사 직무의 정기적인 업무는 데일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먼슬리, 이얼리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즉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인사팀의 업무는 하루하루의 수명 업무 단위가 아니라 큰 범위에서 거시적인 범위에서 쪼개서 일을 하는구나를 가져갈 수 있겠죠. 나머지 업무는 이제 요청사항 또는 프로젝트에 따른 수명 업무가 달린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하루 인가는 먼저 인사 관련의 전반적인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계속 나오죠. 데드라인 지켜야 된다. 일이 많으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스케줄을 잘 지킨다. 중요한 말 같네요. 그다음에 필요사항 및 진행사항을 파악해야 된다. 다음에 뭐 채용 관련 사항을 체크한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사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인사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미팅을 가지면서 다른 팀들과 해당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인사팀, 저도 인사팀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수명 업무로 일어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사팀의 가장 루틴한 수명 업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계속적으로 사업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업부 요청 사항을 처리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뭐 채용에 관련된 부분, 인력 운영에 관련된 부분, 전배 배치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거고요. 또 본사니까,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각 국가별로 적합하게 현지화할 수 있을지 글로벌 라이브 미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 한다면 국내 기업에 지주사가 있다면 지주사에서 거의 지주사 HR에서 큰 범위를 정하고요. 그것을 각 회사별로 나누어 주고 각 기업별로 각 계열사별로 거기에 맞는 큰 틀에 맞는 그런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역시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람된 순간 한번 볼까요? 인사부 직원은 3, 4년에 한 번씩 여기는 바뀌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전임자보다 일을 못해서 사업부에 불편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늘 합니다. 인사팀에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온 이후로 직원들이 정말 편해하더라. 내 덕분에 인사부에 호감이 생겼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 똑같죠. 앞에 있는 분이랑. 나의 어떤 업무 성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회사와 직원의 입장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계속 상충하니까 이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다? 인사팀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덜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죠. 그게 불만이 돼서 인사부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부는 욕을 안 먹을 수 없는 부서다. 잘해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기업의 입장과 직원들의 입장 둘 사이에 제3의 지점을 만들고 둘 모두 이 지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서로 윈윈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3의 지점을 찾아내는 게 인사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와 이제 인사팀에 나와서 현업에 있을 때에서 인사팀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팀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왜 이건 안 하지? 되게 좋은 건데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현업에 나와서 보면 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도와줄까? 뭔가 더 필요한데 사람이 더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이 더 필요하고 어떤 물리적인 자원이 더 필요한데 왜 회사는 이걸 모른 채 할까? 라는 상충되는 관점이 정말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인사팀을 지원하는 지원자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라는 점도 어필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자, 업무 소개 간략하게 드릴게요. 채용 합심입니다. 채용을 하고요. 교육, 노무, 규정의 역할을 하고요. 하루 일과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 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후에는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 보람된 순간은 역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일하기가 편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사팀이 정말 좋네. 경영지원 쪽에서 인사팀 되게 다가가기 힘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부서네. 꼭 있어야 되겠네. 호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좋다는 거고요. 힘든 점 당연히 있겠죠. 회사와 직원 상충 부분이 존재한다는 부분. 제3의 지점을 만들어서 윈윈하는 전략을 펼치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아까 여자분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분도 역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죠.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두 가지를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람된 점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인사팀에서 근무할 땐 이런 것들을 애로사항으로 여기니까 나는 이런 점들을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좀 뽑아낸 부분이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키워드로서 둘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다른 곳을 볼 수 있으니까 윈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3표로 가겠습니다. 인재개발팀의 정민철 씨로
인터뷰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마다 저랑 같이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회사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회사 차가 3표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3표가 무슨 회사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된 회사였는데 레미콘, 시멘트라고 해서 되게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건설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건설 기초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물류, 환경, 자원 산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하루 일과를 한번 볼게요. 자, 본사에서 중장기 계획에 맞춰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아, 이분은 앞에 두 분은 HRM이었는데 이분은 흔히 얘기하는 HRD 업무, 교육 업무를 하시는 분이구나.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교육기간에는 경주 연수원에 내려가서 한 달에 2번 정도 내려가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짧게는 3일 정도 있습니다. 즉, 교육 담당자는요, 실제 본인이 직접 교육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외부 업체가 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3표 같은 기업은 굉장히 크니까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2번 정도 교육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인 거죠. 자, 맡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네, 저의 맡은 업무는 그룹사의 교육 기획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획을 어떻게 하는데요? 먼저 직원들의 교육 니즈를 파악합니다. 기획은 첫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니즈 파악이 되겠죠. 직원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층별로, 직무별로 육성 체계를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맞춰서 세부 교육 과정을 기획해서 승진자에서부터 팀장 과정까지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들의 입문 교육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엔 무슨 교육, 2월엔 무슨 교육 이런 식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자, 보람된 순간 뭘까요? 공들여 기획한 교육이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을 때 똑같죠. 인사 담당자가 내가 어떤 제도,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생산성 정말 향상이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기획하고 운영했던 그런 교육이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을 때 되게 뿌듯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교육이다. 다음 차수에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를 설레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아가 이게 굉장히 좋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야가 더 넓어졌다. 직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고 선생님 강의를 보고 나니까 취업에 대해서, 자소서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또 지금과 같은 직무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면 저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육 담당자는 이럴 때 뿌듯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교육 과정이 단순히 사람 만나는 합숙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때 굉장히 솔직한 표현인 거죠. 왜? 기업이 만약에 어려워진다. 소위 얘기해서 비상경영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교육비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정말 아쉽게도 보자마자 이 교육을 받자마자 어떤 성과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차분차분히 하나하나씩 쌓아가서 육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야, 꼭 받아야 돼? 돈도 없는데? 이런 힘든 상황에 그리고 아니면 교육 받으면 뭐해? 그냥 만나서 그냥 낮에는 교육 받고 거기 밤 가서는 그냥 술이나 먹고 이런 건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교육 담당자분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로하시는 거죠. 자, 그룹 교육은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룹 교육이잖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각 그룹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점에는 다 인문교육 들어가셨을 텐데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직무의 친구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그게 그냥 사람 만나는 걸로 끝나버리면 굉장히 허탈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커뮤니케이션만을 위한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힘들게 준비했던 교육과정, 내가 힘들게 준비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못 배운다고 하면 굉장히 씁쓸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안타깝고 또 스스로 반성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계획을 세울 땐 그래서 니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신나게 내 담당자 입장에서는 와, 이런 교육 내가 만들고 사람들한테 운영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하겠지? 하지만 그건 교육 담당자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합니다. 왜 하냐면 저는 제 스스로도 어떤 공부하는 계기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강의에 반응을 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 취준생의 입장에서 선생님 자소서 강의는 이런 식의 강의가 좋을 것 같아요. 면접 강의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무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저도 사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 담당자의 입장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인사팀의 입장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만듦으로써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맡은 업무 정리할게요. 교육 기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그 다음에 교육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제 기획도 해보고 실제 운영도 하는 그런 역할이 HRD의 역할입니다. 보람된 순간은 교육 목적의 피드백을 잘 받았을 때, 굉장히 호평받았을 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역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 만나는 것으로 그칠 때에 되게 슬프다고 하고요. 교육이 기억이 안 남을 때. 여러분들이 신나게 제 강의 들으셨는데 뭐가 남았더라? 이러신다면 저도 굉장히 슬프겠죠. 역시 이런 점들이 좀 힘들다고 하니까 무엇이라고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키워드입니다. 맡은 업무 중에서 니즈 파악해야 된다. 체계 수립한다. 그래서 내가 기획하고 실질적인 이러이러한 과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 HRD의 가장 전반적인 업무 포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람된 순간 키워드. 아, 내가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나는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가장 좋죠. 내가 직접적으로 했던 교육이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부분. 힘든 점, 그쵸. 단순한 커뮤니케이션만을 위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총무의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각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뭐예요? 제가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중요하죠. 이제 하나씩 볼게요. 다시 이 윤혜준 과장님의 역할로 갈게요. 이분의 필수 역량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잘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물론 중요해.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인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지원 동기, 자기소개를 들어보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얘기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공감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무엇입니까? 인사곡과 장기적인 문화 수립할 때 무엇입니까? 객관성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쟤는 내가 좋은 점 주지 않을 거야. 좋은 얘기 해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주관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되고 끝까지 객관성과 원칙을 지키는 강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 업무할 때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전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정형 씨를 인사팀 직원으로 왜 뽑아야 돼요? 예, 저는 객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 회사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HR 직무가 하는 일은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600억짜리 회사라고 했어요. 지멘스는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외국계 회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인사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인사의 역할 아니면 총무까지 아니면 교육까지 모든 걸 다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재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의 인사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 회사인지, 왜 HR 직무인지, 그중에 왜 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인사팀을 가고 싶다면 이 3단 논법으로 일단 거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실은 어떻게 어필했으면 좋겠냐? 그렇죠? 꼼꼼한 성격, 인사팀 꼼꼼해야 됩니다. 그럴 때 HR 관련 자격증이 있다는 한 줄보다 평상시 자신이 얼마나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꼼꼼함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아까 봤을 때 객관성을 나는 어떻게 지키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데드라인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얼마나 계획성 있게 일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대학 시절 리포트 제출할 때마다 대단하더라고요. 뭐 친구들한테 검토받고 제출기 한 일주일 전에 또 제출하는 아침까지 오탈자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생활에 되어 있다면 인사 담당자라도 자연스레 눈이 가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눈은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은 그쵸, 이게 좀 시점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먹힐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인사팀 지원하는 친구들 제가 지금 이제
같이 그룹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게 뭐냐면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떤 역할을 해라. 단순한 조그만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진짜 회사 일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거기에서 프로젝트들을 경험하면서 꼼꼼함이 됐든 아니면 책임감이 됐던 객관성을 갖고 일을 하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3월 달에 자소서에 이런 식의 구조로서 얘기를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분 셰플러 코리아의 인사팀 엄상현 대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필수 역량, 특별히 선호하는 전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 업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얘기했네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인사팀 가면 막 열심히 일할 것 같잖아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정말 많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최고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봉사 정신과 책임감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나의 동기부여로서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왜냐하면 업무가 하루 이틀 연속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면 정말 내성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성과급을 만약에 보내는 어떤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쪽에 어떤 평가 이런 쪽에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저 직원은 내가 봤을 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거야? 일은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잘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역량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원분들부터 사원들에게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또 이분 가장 일반적인 얘기죠. 사람에 대한 관심 많아야 되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인사팀은 되게 뭔가 좀 소위 얘기해서 때깔나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인사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누구나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의외로 회사를 들어가면 인사팀에 내가 가서 똑똑해서 인사팀에 들어간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 들어간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사팀을 내 집처럼 뭐 드나든다? 이런 느낌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사팀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최대한 편안했으면 좋겠다. 어떤 직원이건 이슈가 있건 없건 인사팀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조직 문화 담당자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계속 겹치죠. 여러분들 인사팀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직자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HR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 제가 뒷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외 활동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제일 중요하죠. 인사팀은 굉장히 많은 인적 데이터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엑셀 잘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서 보셨겠지만 이제 인사 보고서를 이제 매월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수도 있는데 파워포인트에 들어갈 로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엑셀로서 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엑셀을 잘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지멘스, 그쵸? 고객, 즉 지멘스 직원들, 내부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한다. 그래서 인사팀의 필요한 역량으로서 저는 상대방의 니즈를 잘 파악합니다.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서 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 역량으로 말씀하셨네요. 이 3표, 이분은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이죠. 어떠한 교육이 언제 누구에게 필요한지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시스템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얼마의 기간 동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력 중요하고요. 활발한 성격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 담당 HRD 지원하시는 분들 보세요. 성인 학습자들은 교육 시 대부분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아유, 교육 받으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지 뭐. 시간만 때우다가 끝나고 한잔 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능청스러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팁인 것 같아요, 이건.
자, 그 다음에 필요 역량은 굳이 꼽자면 HRD 같은 교육학 전공이 아무래도 나을 수밖에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쉬울 것 같고요. 교육공학이나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교육 쪽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전공에 대한 그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HRD 지원하는 친구들의 어떤 이력을 보면 요즘은 정말 많이 올라가서 교육업체 관련된 생산성 본부에서 많이 좀 인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실제 HRD 업무를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시면서 1년차 올드루키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대규모로 뽑지는 않잖아요. HRM 쪽도 그렇지만 HRD 쪽도 거의 한 자릿수, 거의 1명 아니면 2명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저는 가급적 인턴 근무를 하시고 나서 저녁에 유튜브로서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디 제발 인사팀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 역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성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행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스스로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하는 능력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업무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HR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 가져가시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외 활동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가져가시고요. 통찰력 중요하다 가져가시고요. 굉장히 죄송하네요. 그냥 한두 가지만 딱 정해서 이것만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상에 가져가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 주머니가 터지겠네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현실적인 답변을 좀 드린다면 체력과 정신력이 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력 아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했으면요. 체력, 인사팀 체력 정말 중요합니다.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루틴한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체력도 많이 딸리니까 몸보신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 야근에도 끄떡없다, 주말 근무에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체력과 정신력을 어필하시는 것도 이건 자소서라기보다는 실제 면접 때에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 해주십시오. HR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이라고 해서요. 제가 가급적이면 저는 딱딱하게 하긴 싫은데 그래도 HR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직무 강의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직무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수준의 직무 강의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인사의 정의 딱딱합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 조사하고 직무 분석해서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인사 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NCS에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NCS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뭐예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연합뉴스, 우리 직업방송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 직업방송의 시청자를 5만 명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사팀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각 부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각 부서가 필요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짠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 부서 목표를 위해서 우리 기업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식의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그게 인사팀의 역할입니다. 인사 업무 범위는요. 14가지가 있어요. 기획에서부터 뭐 아웃소싱까지 있는데 3가지, 4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인사기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는 건지 그럼 한번 볼게요. 인사기획은 첫 번째로 인사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식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략이니까 좀 거시적이겠죠. 두 번째, 그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건비 운영이에요. 소위 판관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의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관비를 얼마만큼 절감시키느냐이거든요. 근데 그 판관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사 기획의 업무, 인사 전략 수립 무슨 말이냐? 조직 비전이 중장기 사업 전략에 따라서 전략 환경을 분석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인사 전략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인 범위고 여러분들이 인사 기획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오퍼레이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싶냐? 향후에는 가장 회사에 적합한 인사 전략을 수립하는 인사 기획의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 이걸 인사 입사 후 포부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인건비 운영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인력 운영이었죠. 그래서 인사 전략에 따라서 이 팀에 몇 명이 필요해?
이 팀은 추가적으로 몇 명이 필요해? 이 팀은 필요가 없네?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적정성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건비의 변동을 주는 영향 요인 파악해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조직의 인건비 운영을 수립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사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시면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될 역할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각 팀의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실적 자료를 아마 첫 해에는 그냥 조사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 해에는 그러면은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팀의 인건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경영 계획을 세울 때 그 인건비 경영 계획 세우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2년 차 들어가실 때 아마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교육훈련, HRD에서는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봤지만 간략하게 또 한번 볼게요. 자, 인력 육성 계획 수립이라 그래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죠. CDP. 그다음에 교육 과정 기획, 교육 과정 운영 평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인력 육성 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뽑아놨으면 신입사원을 뽑아놨어. 그럼 이 친구들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상과 방향을 분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중기, 장기별로 인력 육성 방향성을 수립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 영역과 수료율을 분석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얼마가 될 건데 우리가 올 한 해 교육 예산을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교육 계획 예산안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도 보고 막 무릎을 딱 쳤는데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해요. 소위 이게 그 고용보험 그 환급 과정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육 담당자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비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역할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각 교육 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적합한 프로그램 아니면 외부 강사를 쓸 건지 내부에서 강사를 육성해서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다 기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평가하겠죠. 실질적으로 환경을 구축하고 원활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성과 달성 수준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게 이거죠.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실행한 후에 과연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개선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이걸 판단해서 차기 과정에 수정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쪽을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 한다면 제가 세웠던 교육 계획 아니면 어떠한 안이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션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실제 무엇인가를 기획해서 계획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걸 운영했더니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요소를 조금 더 플러스를 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까지 반영한 교육을 진행했고 무엇인가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그 결과가 더욱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의 무엇인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일머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이론적으로 보진 마세요.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는 내용에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쓸 수도 있잖아요. 키워드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한번 연관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게 제 강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 조직 문화는 사실 총무의 역할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직 문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무에 관련된 부분이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의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단순한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 운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점이 불만이구나. 이러한 점들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라고 가장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관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직 문화도 세 가지입니다. 일단 뭐겠어요? 지금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현황이 어떤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하기 좋은 조직, 그렇죠? GWP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좋은 회사,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거고 실제 실행을 한다라고 이 세 가지 일을 조직 문화에서 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직 문화 첫 번째 진단 분석.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조직의 어떤 비전입니까? 중기, 장기 비전입니다. 그렇죠? 항상 조직은 눈앞에 있는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는 향후의 조직의 중기 발전에 따른 하나의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과제일 뿐이고 세부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단계적 목표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조직의 중장기 비전, 중장기 비전 이런 식의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아무튼 그런 비전에 따라 조직 문화 방향성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서 신생으로 만들어낸 회사예요. 지금 우리 회사 굉장히 핫해. 뭐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갑자기 딱 떠오르는 회사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소위 뭐 스타트업 있죠. 아니면 뭐 바디프렌드라든지.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충원해야 되고 대리점도 막 점주들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도 필요해.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 젊은 구성원들이 많이 모여서 이 우리 바디프렌드만의 아니면은 그 뭐 배달의 민족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젊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오픈? 아니 무조건 열려 있다? 유연하다? 이런 쪽으로 갈까? 아니면 무엇인가 확고한 체계를 확립해야 되니까 딱딱하고 보수적인 확실한 규율 체계를 잡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수립된 조직 문화 방향성을 기준으로 현재 수준 차이를 진단한다. 어떻게 진단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서면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회사 뽑히셨는데 다니시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어떤 점이 안 좋으세요? 사람들이 아침을 주는 것에 되게 많이 큰 반응을 하네.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신경 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런 인사이트를 실제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개선점을 도출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아주 세부적인 것,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와, 우리 회사 복리후생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작지만 세심한 그러한 조직 문화, 그런 것들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출된 개선점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돈이 가장 안 드는 방향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정된 순위에 따라서 핵심 가치 전파 활동 방안을 수립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 혁신 활동도 방안도 수립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도 수립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핵심 가치 전파 활동을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업무 혁신 활동을 실행한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활동을 실행한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 달성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는 자소서 작성할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로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꼭 조직 문화, 내가 조직 문화 합리적인 그다음에 뭐 바람직한 그런 조직 문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 액션 플랜이 없잖아요. A, B, C를 이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전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혁신 활동을 실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활성 활동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자체의 키워드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용해 가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사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특히 이제 우리 후배 말단 사원이고 이제 1, 2년 차일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웃소싱 그 사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들을 내가 기획하고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실제 컨트롤하기보다는 단순한 관리의 업무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부분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웃소싱 관리 세 가지입니다.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역할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인사팀이 무슨 역할도 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아웃소싱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르니까 이건 위에 계신 분들이 하실 거고 운영업체 선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를 좀 보냐면요. 물론 다 필요해요. 하지만 인사 쪽, 총무 쪽을 내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원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무엇을 관리합니까? 인적 자원을 관리하잖아요. 또 총무는 뭐예요?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뽑으면 좋죠. 우리 회사에 뭐 사람들이 인력 필요하다고 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무실도 더 넓은 데 주면 좋을 거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즉 한정된 자원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서
내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관리 능력 되게 중요할 거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자원관리 능력이 중요한지.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말단 사원에서부터 임원, 대표이사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인사팀에 있으면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매일 빵빵 터집니다. 기업이 크면 더욱더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수명 업무가 발생하고, 그래서 인사팀이 야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네.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었지? 라고 해서 일머리 있는 친구들은 딱딱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무엇을 먼저 보고 어디 연락을 하고 이런 식의 프로세싱이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경험이 있었어. 근데 그걸 문제 해결 능력으로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10가지 중에 다음은 조직 이해 능력. 그렇죠? 인사팀은 뭐예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인사팀, 재무팀 이런 데를 나오면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나는 이 부서가 좋아, 난 저 사람이 좋아 라고 해서 이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당면한 문제가 모두가 합심해서 진짜 소위 얘기하는 우리 회사의 전투력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아하니 영업팀, 구매팀, 그다음에 영업 A팀, B팀 이런 데들이 다 따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겠네. 지금 뭐예요? 그럼 일단 우리 회사가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다 같이 집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뭐예요? 조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이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그렇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하는 것과 내가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퀄 거는 게 아니에요.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커뮤니케이션이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은 별개예요. 그래서 특히 인사팀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의 갖가지 시시콜콜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쟤는 얼마를 받고, 쟤는 집이 어떻고, 어디 살고, 가족 관계가 어떻고,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아까 얘기했죠. 객관성 있게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원칙에 맞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대인관계 능력을 지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능력. 인사팀, 소위 얘기해서 우리 인문상경계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싫어하면, 경영학과 출신들 중에서 수학을 싫어하면 거의 인사 아니면 마케팅으로 오시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무회계로 가시는데, 인사팀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엑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건비적인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팀에서는 굉장히 많은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위 돈을 쓰는 부서예요. 그래서 재무와 되게 많이 부딪혀요. 인사팀은 야, 이런 게 필요해, 교육도 받아야 돼, 뭣도 필요해라고 해서 돈을 더 써야 돼, 직원들에게 뭐 해줘야 돼 하는데, 재무팀은 어때요? 기존에 있는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가급적이면 써라고 해서 재무팀은 좀 그걸 약간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봐도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는 인사팀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전표를 친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복리후생이 집행된다고 하는 부분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복리후생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리에 대한 센스, 수에 대한 센스, 수를 보고 이 비용이 갑자기 이번 달이 저번 달 대비 왜 늘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팀 업무도 해봤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볼 때도 느끼는 거지만, 내가 재무회계 쪽에 좀 자신이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무회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숫자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는요, 오히려 재무회계 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인사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다른 친구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재무팀에서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찌됐건 경영지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근데 재무적인 그러한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한 인건비, 경영계획 이런 부분들에 내가 철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회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선생님 저는 사람들이랑 잘 친하진 않아요. 전 숫기가 없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는 그쪽도 조금 열려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인사 자격증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노무사, 경영지도사, 뭐 PHR, SPHR, GPHR. 노무사는 이제 노무사 우대라고 나오고요. 거의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라든지 노무에 관련된 이슈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있던 회사도 건설회사에 있어서 건설에 관련된 노무 이슈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채용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만약에 이제 대기업의 노무사 우대 쪽으로 그러니까 노무사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시라면 물론 채용이라든지 이런 업무 담당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무적인 이슈에 관련된 그렇죠. 뭐 현대자동차도 노무 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경영지도사는 글쎄요. 제가 인사팀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경영지도사를 갖고 있는 친구는 많이 보지 못했고 꼭 따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PHR, SPHR, GPHR 이거는 이제 인사 자격증이라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PHR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물론 따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각 대기업에서는 다 이제 교육을 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따실 필요는 없고요. 인사 자격증이 없는 그 친구도 이번에 제가 또 그 국내 굴지의 그 포털 기업에 제가 합격을 도와줬는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 어떻게 관리했는지, 객관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어필에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자격증에는 너무 큰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합격 자소서는 제가 CJ 프레쉬웨이 자소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무 지원 동기를 일단 2가지씩 구성으로 좀 썼습니다.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인사이트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 보다 디테일하게 회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왜 인사팀에 왔냐?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경영 전반의 종합적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준비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죠. 제일 많다니까요. 생산성 본부에서 이런 과정을 한번 운영해 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 계량경제학, 경영정보학 등을 통해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년 뒤에는 나는 뭐 채용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나타냈고요. 14년 뒤에는 인적 인프라 전문가, 20년 뒤에는 CJ 프레쉬웨이 조직 관리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포부를 내세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합격 자소서는 제가 잡코리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다른 채용 포털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사 총무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인사 총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뭐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다음 뭐 이래저래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속한 조직에 로열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헌신적인 자세와 봉사 정신, 책임감 중요하니까 인사팀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죠. 하지만 조금밖에 안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역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인사팀 조금 뽑지만 뽑긴 뽑으니까 지원하시고 다양하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방학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부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정도 상태만 여러분들이 좀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양한 질문 사항들은 저한테 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